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심야약국이란 걸 운영하고 있죠. 보건의료 공백이 나타나는 평일 늦은 시간과 주말 혹은 공휴일에 약을 처방받거나 응급실 갈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1년 365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약국인데요. 서울시에서 올해를 끝으로 공공야간약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울시는 약사법 개정으로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5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는 목표만 세웠을 뿐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내놓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정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1년간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공공심야약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규제 혁신 사례로 꼽힙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 복지부가 야간과 휴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공공심야약국의 역할을 강조까지 한 건데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마저 뒷걸음질 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정책의 필요성은 높아지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쟁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을 둘러싼 음주운전, 폭행 등 정과 논란에 대해 젊은 시절이긴 했지만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라며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강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당 논란들과 관련해 이 과거 재판 기록 등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야당 측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는데요. 후에 강 후보자가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4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강 후보자는 이를 두고 오전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때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또 본인이 지난 1999년 폭력사건을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일을 두고는 당시 기억으로 우회전해서 보행도로로 들어오는 차가 우리 동료들에게 위협적이었다면서 위협운전을 하는 분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언성이 높아지고 멱살을 잡다 보니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죠. 네, 야당 측 의원들은 해당 논란 외에도 제주연구원 근무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배우자의 교습소 개혁 관련 위장 전입 논란, 또 학술지 논문 게재 시 본인 학위 논문 자기 표절 등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는데요. 네. 앞서 강 후보자는 제주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당시 3년에 걸쳐 약 33회 동안 534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카드가 사용된 장소 대부분이 본인 거주지, 그러니까 제주시 아파트 반경 700m 이내 자리했고 업소가 개방된 홀 형태의
형태의 공간이어서 회의 등 공적 업무에 부적합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외부 손님들 편의성을 위해 선택한 공간이라면서 개인적 사용은 없었다고 의혹을 일체 부인했습니다. 다만 그는 여당 측 정의용 의원이 법인카드 논란을 언급하면서 후보자도 직원이 만약에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면 뭐라고 혼낼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자 사과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과할 일이 없는데 왜 사과드리겠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물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강 후보자는 또 배우자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선 이 준주거용으로 가족들이 쓰는 주택이라면서 위장 전입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강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상에서도 그렇고 직접 거기에서 거주를 했다면서 아이들 공부방 그다음에 놀이방부터 시작해서 양쪽 주택을 다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 의원들은 그게 위장 전입이라면서 전입지에서 365일 중 일부 살았겠지만 원 거주지는 다른 곳이지 않느냐. 이 교습소를 내기 위해선 실거주지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이 위장 전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또 2009년 학술지 논문을 게재할 당시에 2006년 본인이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자기 표절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선 해외 논문을 쓰고 졸업 논문을 쓰고 그다음 해외에다가 논문을 제출하다 보니 졸업 논문에 있는 내용을 해외 논문에 넣다가 이게 자기 표절이라는 이야기가 된 것이라면서 표절에 대해선 최근에 인지했고 당시에는 자기 표절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글쎄 위장 전입은 잘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잠시 전입했다 위장 전입했다가 다시 주소지로 옮겼잖아요. 근데 양쪽 주택을 다 썼다고 하면은 잠시 양쪽 주택 다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조금 더 설명이 좀 그러네요. 근데 지금 혹시 정책과 관련된 질문은 없었습니까? 정책 관련해서는 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 비판적인 입장에 있다가 갑자기 그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좀 선회한 것에 대해서 야당 측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강 후보자는 지난 3월과 4월 언론 인터뷰 당시에는 또 이제 그에 앞서서 언론에 기고한 컬럼 등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매일경제에 기고한 컬럼에선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노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뭐 이렇게 했고요. 네. 또 4월 그 MBC 방송 인터뷰에선 해양 투기는 최종적 수단이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런 비판적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 6월 이 정부 홍보 영상에 출연했을 당시에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정부 측의 이제 그 설명을 설명 논거를 강화하는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학자 소신을 저버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오염수 방류가 우리 생태계라든지 건강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 입장을 바꾼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최상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렸죠. 네, 여야는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두고 이제 공방을 벌였는데요. 네. 이제 이것은 최 부총리 후보자가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이제 재직하면서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 반면 야당은 서민들의 삶이 더 살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는데요. 여당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경제는 정부가 경제정책 운영을 잘못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불가피히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국가 중 경제 성적이 2위라고 평가한 것은 우리가 경제정책을 그나마 잘 운용한 결과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여러 가지 자화자찬하며 경제정책 운용을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출 내수 투자가 부진하고 총체적 위기인데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면서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하다못해 골목상권을 들어가도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최 후보자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최 후보자가 당시 책임자였던 점을 추궁을 했는데요. 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자신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면서 판결문을 보면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됐다는 게 나온다. 나중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많이 놀랐지만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준비 과정이란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직에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부분 경험을 바탕으로 더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주주지 양도소득세 완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까? 예, 그간의 이제 기재부 정부 입장은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관련해서 신중론을 견지를 해왔는데 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최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면서 기존 입장보다 살짝 완화론 쪽에 이제 기운 것 같은 입장을 시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최 후보자는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자산, 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면서 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특수성, 그다음에 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대주주에게 이제 양도소득세를 좀 완화를 해주면 네. 이제 해외 자본이 한국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시사한 것으로 보여서 양도세 완화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하는 인사를 단행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장 후보의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다만 후임자 내정 소리 돌았던 새 국가안보실장 지명은 미뤘는데요. 예. 먼저 국정원장 인선은 국정원 내부 인사파동으로 김규현 전 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지 23일 만에 이뤄졌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은 조태용 후보자에 대해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로 대미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국정원장을 맡게 된다면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정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에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북미국장과 차관을 지낸 외교관 출신이고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안보실장 자리는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당분간 안보실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이라고 하면 일단 그 조태용 후보자가 이제 후임 일단 지금 국정원장으로 지명이 된 상태고 국정원장으로 지금 취임하기까지는 아마 지금 조태용 후보자가 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 중에서라도 그 전에도 이제 후임자가 임명되면 청와대 안보실장은 인사청문회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후임자가 바로 이제 업무를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같이 인사를 내는 게 맞을 텐데 왜냐면 안보실장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보실장 인사가 안 나인 상황이라서 글쎄요 후임에 누가 지금 임명이 될지 인사 검증 과정이 길어지는 건지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에 정책실장 자리를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을 확대 개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국가안보실에 3차장 자리를 신설했어요. 네, 기존에는 국가안보실이 이제 1차장, 2차장 체제로 꾸려졌는데 지금 이제 오늘 오늘 대통령실 발표에서 3차장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는 방향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1차장이 담당하는 외교안보 분야 그리고 2차장이 담당하는 국방안보 분야에 더해서 그 3차장은 경제안보를 총괄하게 된다는 계획인데요.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 질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공급망도 중요한 상황에서 사령탑의 역할을 누군가 해야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각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나지는 않은 상황이고 언제 또 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물망이 좀 계속 오르고 있는 한동훈 장관 오늘 국회에 출석하면서 자신과 지금 비대위원장 자리에 언급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언급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 장관은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아왔고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 이른바 윤심 비대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었는데요. 한 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복종하니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로 꼽히는 데 대해서는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지만 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이 비대위원장을 잘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다. 또 진짜 위기는 경험 부족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를 두고 이제 사실상 비대위원장을 수락할 결심을 시사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머릿속에 있다 나올 만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리 준비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죠. 특히 이제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엔 길이 아니었다. 이거는 본인도 밝혔지만 이제 중국 소설가의 그 유명한 문장을 인용을 한 건데요.
뭐 이제 그런 것이나 또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 사실 이런 것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뭐 추대해야 된다는 그런 게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논리가 이제 이른바 뭐 너무 친윤 인사 아니냐, 네. 뭐 너무 이제 윤심 인사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인데 네. 그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부인한 나는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그런 좀 말하자면 본인의 의지를 좀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뭐 그냥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뭐 받는 느낌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뭐 이번 주말쯤에 비대위원장 임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알겠죠. 그리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것도 이제 같은 자리에서 나온 질의응답 중에 있었는데요. 이 한 장관은 야권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법안에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전 커버나 콘텐츠 대표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거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제가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의혹 성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몰카 공작 당사자가 고발을 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핵심에 대한 답은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 특검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좀 뭐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이 의혹은 몰카다. 또 뭐 몰카 당사자가 고발을 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부각한 걸로 보입니다. 뭐 독수독가론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검찰이 얘기하는 거고 그 핵심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네요. 독수독과는 이제 그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 이제 그런 거고 뭐 물론 이제 언론도 이제 취재 윤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것이 이제 그런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건 그거랑은 좀 다소 별개의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임명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일단 내부에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아주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쯤 이게 좀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주류 쪽,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 주류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세론을 계속 좀 띄우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네. 오늘 이제 좀 아까 전해드린 한 장관 본인의 이제 입장 표명이 나오면서 이 한 장관의 이 비대위원장 등판이 점차 가시화가 되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다만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 참석하는 연석회가 열렸는데 이때 좀 상당히 뭐 찬반의 의견이 좀 번갈아 개진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하태경 의원은 회의 중간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찬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자 반반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 예. 이용호 의원은 찬성 비율이 5분의 3, 우려하는 비율이 5분의 2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물론 반대도 이제 뭐 한 장관이 뭐 말하자면 비대위원장을 맡기에 뭐 부적합하다라기보다는 뭐 선대위원장 등 다른 직함을 맡기는 게 더 바람직하다 뭐 이런 취지의 반대도 많았다고는 합니다만 아까운 카드를 나중에 써야지 왜 지금 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물론 이제 그것도 내세우는 명분이 그런 거지 뭐 결국은 반대 아니냐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어제 회의 때까지는 반반이라고 이제 했는데 주류 측에서 계속 이제 말하자면 뭐 대세론이다 뭐 이미 뭐 특히 이제 당원들 또 원외 지역 출마자들 수도권 원외 지역 출마자들의 의지는 그 한동훈 장관이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뭐 민주당은 뭐 상당히 강한 비난을 이제 가했는데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배알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대통령이 바지 대표를 앉혔다 찍어내도 항변 한마디 못하더니 이젠 대통령실 지령을 받아 한동훈 장관을 추대하겠다니 한심함 그 자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새벽 구속됐어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새벽 구속됐는데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6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 영장 심사 끝에 오늘 0시께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 당시 기각 결정을 내렸던 네. 그 판사인데요. 법원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그 비판에 나섰는데요. 예.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아침 회의 때 송 전 대표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반민주적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감싸서는 안 된다. 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떳떳한 양 행동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혹시 입장 안 냈어요? 정의당도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 사과 요구를 받은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민주당은 이미 탈당한 개인의 몸이다. 민주당 공식 입장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모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고 묻자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하게 확인되면 그때 가서 대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답변했습니다. 네. 일종의 8.6그룹 퇴조를 상징하는 장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당내에서 나오기도 하던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 잡음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사실 아직 공천은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네. 이제 공천을 받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들 간에 이제 지역에서 이제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들에 대해서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판정을 하는 당내 검증위원회가 네.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종 고양시장 등에게 예비 후보 심사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지금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 포인트는 이 두 전직 시장 같은 경우 비명계 인사로 꼽힌다는 점이고 이들의 지금 총선에서 나가겠다고 도전장을 낸 지역구는 친명계 지역구여서 일부 당 안에서는 친명 검증이냐 이런 그 잡음이 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김윤식 전 시흥시장 그리고 최선종 고양시장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전 시장은 부적격 사유로 경선 불복에 해당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은 조정시구원으로 단수 공천돼서 당내 경선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선 불복이냐. 그래서 이제 조 의원에 대해서 사무총장직을 이용해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예비 후보로 지원한 이 친이낙연계 최 전 고양시장은 이 지난 6년 전 고양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당정 협력에 일절 불응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최 전 시장은 재임 8년 동안 수십 차례 당정회의를 냈고 의원들 요청을 심사숙고했는데 이 당정 협력에 불응했다는 죄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의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증위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검증위는 명시적 규정에 의거해서 적격 부적격을 판정한다면서 해당 논란에 선을 그었는데요. 예. 이 김 전 시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선 불복으로 부적격 의결된 게 아니다. 이 민주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패소했다. 이 점을 말하자면 부적격 판정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특별당규상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새벽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1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떤지 중국 베이징 교민인 송명규 씨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국 간수성 지역이 중국에서도 좀 산지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지역이라 좀 피해가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린샤주 지시산 현으로 예. 이것은 바오안족, 동샹족, 사라족 세 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자치현입니다. 네. 이것은 간수성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황토고원과 칭장고원이 교차하는 곳으로 면적은 910제곱킬로미터,
인구는 28만 명의 아주 작은 규모의 비교적 낙후된 지역입니다. 소수민족 인구가 이곳의 64.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수의 소수민족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내진 설계나 이런 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지진 피해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현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금일 오전 깐수성에서만 100여 명이 사망하고 인접한 칭하이성에서는 여진으로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진 발생지 주변에 주택,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상당 부분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지진 여파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일부 교각의 위치가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지진이 한밤중에 발생했다. 대부분의 주민은 자다가 봉변을 당했고요. 네. 거품 붕괴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이 여전히 잔해 속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조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중상자 또한 많아서 향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긴급 구조활동 지시했더라고요. 네. 구조 작업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시라도 빨리 수색 구조 작업을 개시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명령을 내렸고 공무원의 지진구조 지휘부와 재난관리부는 국가 지진 비상대응 레벨을 2단계로 격상하고 구조 인력 4천여 명을 피해 지역에 급파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텐트, 접이식 침대, 이불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을 파견하고 구조대를 증원하는 등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도 뭐 북극 한파가 몰아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도 상당히 춥잖아요. 특히 이제 간수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북부 지역이잖아요. 지금 추위가 구조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피해 지역은 해발 2,000m의 고원지대인데다가 또 최근에 중국에 몰아친 한파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은 오늘 오전 기온이 영하 14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뭐 빨리 좀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네, 깐수성은 지진이 잦은 다발 지역으로 이미 2013년 7월 빙시라는 곳에서 6.6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99명의 목숨을 잃었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친 바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2008년 스촨성 원천 대지진의 여파로 깐수성도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서 항상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SNS에는 희생자를 애도하는 글과 구조대를 응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재난 탈출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위에 좀 빨리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씨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왜 이렇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지 이번 지진의 위력과 함께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지진 위력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번 간천성에서 발생한 지진은 최초에는 규모가 6.2로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이후에는 규모는 5.9로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되는 지진은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주 지진이 규모 5.8 지진이었는데 깊이가 13km에서 한 15km 사이 지역에서 당시에 발생을 했고요. 예.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5.9로 수정이 되긴 했지만 깊이가 10km로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고산지대인데다가 위에는 굉장히 두꺼운 퇴적층이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예. 지진 발생으로 땅이 크게 흔들리면서 건물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명 피해가 크게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지진이 지진동도 클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이 산악지역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산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러잖아요. 네. 이번도 뭐 퇴적층 말씀하셨지만 퇴적층 아래쪽에서 지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심하게 흔들리는 특성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산악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진은 이 안반 지역에서는 지진동이 약하지만 층의 지진파가 전달이 되게 되면은 진폭이 훨씬 더 크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예. 그것은 땅의 강도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지게 되고 진동이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런 산악지대 같은 데서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산사태를 동반하는 일들이 자주 있고
또 이 산악 지역은 또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 없는 또 특수성들도 많기 때문에 네. 피해가 비교적 크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08년인가요? 쓰촨성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게 네. 간수성 바로 옆이고 또 윈난성 대지진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 네. 주변 아닙니까? 그 주변 네. 지역이 이렇게 강진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간수성 지진은 그 지난 쓰촨성 지진과 상당히 유사한 메커니즘인데요. 예. 남쪽으로 보면 인도판이 바로 유라시아판, 이 중국과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로 이 티벳 고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티벳 고원의 동쪽 가장자리가 바로 쓰촨성이고 그 가장자리 중에 이제 북쪽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간수성이 위치하고 있어서 네. 이번에 쓰촨성 그 2008년도에 발생했던 쓰촨성 지진으로부터는 북쪽으로 한 500km 떨어진 위치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면서 충돌력이 바로 티벳 고원 가장자리에 집중되게 되고 그 여파로 당시에 2008년도 쓰촨성 대지진이 규모 7.0으로 발생을 했고요. 이번에 간수성 지진이 그곳으로부터 북쪽 지역에서 규모 5.9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중국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이 11차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년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년의 수준입니까? 예, 중국은 내륙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가 적지만 바로 이 티벳 고원 가장자리 중심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과판의 충돌에 의한 충돌력이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해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티벳 고원 가장자리나 티벳 고원 중심부 혹은 티벳 고원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하나의 충돌력에 의한 효과가 전달이 돼서 누적된 효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진들은 티벳 고원 주변에서 발생을 하지만 베이징이라든가 기타 여타의 지역에서도 규모 5.0이 넘는 지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들어서 11차례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네. 극히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는 꽤나 발생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고산지대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특히 또 새벽 시간에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네. 피해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조 작업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산악지대다 보니까 이 구조 인력이 파견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피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산사태로 인한 이런 효과들도 다 그 구조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꽤나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영향으로 3년 내 중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튀르키예 지진이 이번 중국 지진의 간수성 지진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사실 튀르키예 지진하고 이번 간수성 지진 간의 거리는 한 3,50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 지진이 규모가 7.8로 큰 지진이긴 하지만 이렇게 먼 거리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지진을 유발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거리적으로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튀르키예 지진에 의해서 중국의 지진이 유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자체로도 늘 응력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쓰촨성 지진에 의해서 보듯이 규모 7.0 지진은 이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는 꽤나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쓰촨성 지진 그 위치에서만 3,000년 만에 발생한 지진이긴 하지만 다른 위치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몇천 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규모 7.0이 넘는 지진들이. 예. 그래서 이런 지진들이 이 지역에서는 늘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쓰촨성 대지진일 때 규모가 8.0이었나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다음 지진이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벳 고원 가장자리에 따라서 단층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은 한 곳에서 파수가 이루어지면 다른 지역의 응력을 추가하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촨성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쓰촨성 지진이 발생한 그 롱맹산 단층이라고 하는 단층대에서는
그 이후로 수년간 여진이 이어지게 되고 주변 지역에도 또 다른 지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지진이 발생한 이 간수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또 다른 단층대가 존재하게 된다면 다른 지진을 촉발하는 원동력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튀르키예 말씀은 뭐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향을 네. 주기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깝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 간수성에서 우리나라까지도 마찬가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는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 한때 규모 9.0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한반도 자체가 일본 열도 방향으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 이후로 한반도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바뀌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1,5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규모 9.0 정도의 지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번 지진은 이제 비교적 이제 간수성 지진의 규모도 작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진에 의해서 한반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뭐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지진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서라던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계기 지진 관측 자료만 보더라도 규모 6.0이 넘는 지진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1952년도에 발생한 전란 중이긴 했지만 발생한 지진이 다른 나라에서 기록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실제 분석한 사례를 보면 규모 6.2로 측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평양 근처 강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인데요. 네. 이런 지진뿐만 아니라 역사서에는 규모가 6.0이 넘는 지진으로 평가되는 지진들이 조선왕조실록에도 다수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지진들은 한반도에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진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기상청에서 지진 조기 경보가 있어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재빨리 경보를 알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시민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대피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을 조금 열어놓고요. 가스불 같은 게 끌 수 있으면 가스불 같은 거를 먼저 끄시고 탁자 밑으로 몸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지진이 발생해서 지진동으로 건물이 흔들릴 때 바로 건물 밖으로 나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진파가 지나갈 때까지는 탁자 밑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좀 흔들림이 안정화돼 있으면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이어질 또 다른 여진이 보다 더 큰 지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 경보가 나오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지진 발생하면 훨씬 더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대피할 때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안에서 평상시에 지진 발생에 완벽한 대응은 어렵겠지만 좀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로 뽑은 한 주간의 이슈. 1위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이번 주는 정치 분야가 1위로 차지했는데요. 네. 장제원, 한동훈입니다. 역시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부수안의 이제 무주공산 지역구에 대한 이슈이고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는 사상구에서 어떤 의원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부산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에 무게가 있는 상황에서 막판 의견 조율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당에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다. 그래서 지금 한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인터넷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당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토론이 일어나서요. 아무래도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좀 뜨거운 키워드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위 주자는요?
네, 2위 주제는 환경 분야고요. 키워드는 한파 특보입니다. 아니 서울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추웠고 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가을 날씨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네. 정말 뭐 영하 20도의 초강력 한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북극 냉기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 동장군이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릴 전망이고 또 뭐 중부 지방에서나 다양한 곳들에서 이렇게 추위가 이어지니까 특히나 이렇게 건강 관리나 안전 사고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먼저 이 북극 한파가 덮친 곳이 중국인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연관 키워드가 지난 주말 새 폭설과 역대급 한파로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이 영하 40도 이하까지 이제 수온주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 전역에 저온 경보가 내려졌었는데 그중에서 지난 주말에 23개 성의 주요 도시가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온도인가 할 정도로 예를 들면 내이멍구의 투리어는 영하 44.2도, 네. 우르무치는 영하 25.6도, 신잉은 영하 20.4도까지 내려가는 놀라운 날씨였고요. 베이징도 영하 14.3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상하이도 올겨울 처음 영하의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그 추위가 이제 우리나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어제 한파로 인해서 수도권 지하철이 멈추면서 1시간 동안 다쳐서 고생하신 분들 또 아비규하는 상황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용인시의 수지구에서는 아파트 640가구가 이제 전기와 난방 공급이 끊겨서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 일들도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특히나 전기가 거의 하루 만인 22시간 만에 복구가 됐는데요. 밤 10시가 돼서나 전기 공급이 대피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좀 피해나 고생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중국 얘기하셨잖아요. 중국 얘기 들어보니까 네.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왠지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추웠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전엔 참 춥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또 안 추워서 우리가 이 추위에 적응이 또 안 돼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교육 분야에서 나왔는데요. 불수능이라는 일단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역대급 불수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수능 최저 학력을 미충족하는 의대 지망생이 지난해보다 늘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제로 수능을 보면 수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시 모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시 모집에서 이제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수능 점수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넘어가야지 되는 것인데 이번에 너무 불수능으로 나오다 보니까 너무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 분명히 의대에서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의 최저 학력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 안에서 실제로 입학이 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예전과 다르게 이 1등급이 되는 인원들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특히나 국어, 수학, 영어 모두 1등급인 해당 인원이 좀 전년보다 2만 명 이상 감소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의대 합격선이 이러면 하락되고 또 정시 2월 인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시에 대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정시에서 잘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수시를 준비한 친구들이 이 정시에서의 안타까운 성적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이런 좀 씁쓸한 상황도 같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이 이슈는 아마도 12월, 1월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예민하잖아요. 문제 한 문제 틀리면은 대학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런데 지금 불수능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지금 성적 1.2점 차이로 지금 대학을 가니 많이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라서 아마 수험생을 둔 자녀 그리고 수험생은 정말 예민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도 실은 이제 약간 어려웠던 수능을 봤던 세대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추가 합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차 추가 합격에 이제 붙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끝까지 그래도 이제 재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쯤 어쨌든 끝까지 한번 이럴 때는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지금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이제 다음번 수능은 물수능 낼까봐 그것도 걱정이라는 얘기를 벌써 하더라고요. 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네. 자, 교육 분야에서 살펴봐야 될 키워드가 또 하나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문제도 정말 예민한데
이 종료벨이라는 키워드가 이번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죠. 네. 2024년 대학 수능 이제 시험 당시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사종 사고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1분 가량 일찍 울린 종료벨 때문에 네. 피해를 입었다라는 수험생들이 있고요. 이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네, 이제 수능을 치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재수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재수 비용 배상해라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지난달 16일에 이제 수능 1교시 국어 과목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 시험을 보는데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원래보다 1분이 먼저 울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봤더니 이제 종을 울리는 방법을 학교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해요. 자동과 수동 중에 고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시스템이 오류가 날까 봐 수동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네. 이 학교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문제는 타종을 맡은 교사가 이제 시간을 계속 휴대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었다가 예. 갑자기 이제 시간을 잘못 확인하고 기계가 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켰다가 당황을 해서 1분여가 남은 시점에서 그대로 종료벨을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분이 일찍 울리니까 거세게 항의를 했지만 네. 추가 시간 부여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시험지가 회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측이 실수를 깨닫고 2교시 종료 후에 1교시 시험지를 배포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존의 답을 수정하는 행위는 또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런 문제들 때문에 1교시부터 쉽게 말해서 시험을 망쳤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평소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또 이제 2교시 이후에 있었던 시험지 재배포 횟수 때문에 25분이 소요돼서 점심시간의 절반을 날려서 또 컨디션을 망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상당히 좀 센 비용의 지금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비슷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금액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하는 이슈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1분 정도 남았네. 아직 시간이 있네. 그래서 뭐 OMR 카드 같은데 한창 이제 마킹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저 펜 놓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약간 그때는 한 2분 30초, 한 3분 정도 일찍 울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1분 정도인데 과연 이게 또 어느 정도에 또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1분이란 시간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보니까. 네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연예 분야의 영화라는 키워드고요. 영화 주제고요. 키워드는 서울의 봄과 노량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의 흥행 스코어가 계속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이 개봉 4주차 주말에도 관객을 끌어모으면서 1000만 영화 고지에 다가선 것이죠. 실제로 이제 18일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거의 900만이 넘어가는 이제 관객 돌파가 확 실시되고 있고 예. 조만간 이제 올해에 범죄도시 3에 이어서 두 번째 1000만 영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저희 영화의 관심을 이제 그 다음 영화인 노량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관심도 있고요. 네. 결국 이 두 개를 약간 패키지로 보는 이런 식의 SNS의 흐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 또 특히나 이런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어디까지 흥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 영화 굉장히 좀 침체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1000만 영화가 연영 한 2개 정도 나와주면 또 영화계에 또 뭔가 좀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좀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정우성 씨 있잖아요. 예. 정우성 씨가 많은 영화에서 나왔는데 1000만 영화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욕심 좀 부려도 된다 뭐 이런 식의 SNS 이야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FOMC입니다.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를 0.25%씩 세 차례 인하할 계획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 정례 회의 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이것이 근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지금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예. 혹시 지금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의 금융 규제 당국의 여제로 불리우는 쉴라베어라고 하는 연금 예금 보험 공사의 전 의장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 파월은 12월 FOMC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수준이 지금 너무 쉽게 낙관론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거는 무책임한 비둘기파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네. 시장에서의 시그널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이것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좀 이상 과열에 대한 경고 부분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찬성파와 또 반대파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혼재하고 있는 복잡한 시장 상황에 대한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져야 되니까요. 그래야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경기 남서부와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도와 충청도 남부지방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경기 남부와 인천은 새벽에 그치겠지만 호남과 제주도 지방 글피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적설은 충남 서해안과 전북 5에서 10cm, 경기 남서부, 충남 내륙, 전남과 제주 산간 2에서 7cm, 인천과 충북 1에서 5cm, 강원 내륙은 1에서 3cm고 경상 내륙 지역은 1cm 안팎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내일 아침 기온 영하 9도인데 모레와 글피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 모레 낮 기온은 영하 8도가 예상돼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9도, 대구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인천 영하 6도,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0도, 부산 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 내지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하 2도, 습도 85%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연말을 맞아 가까운 지인들과 만날 기회가 많으실 텐데요. 오랜만에 한 시절 함께했던 선후배들을 만나 추억을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 헤어지고 난 뒤 나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든 적 없으신가요? 남들은 주식이니 가상자산이니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나는 고작 은행에 예적금 부으며 쥐꼬리만한 이자 수익에 목매고 있으니 참 멍청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물론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론에는 나름 밝지만 실전에는 약하다고 해야 할까요? 투자 정보 찾겠다고 여기저기 기웃대기만 하다 말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실속 없는 고민을 하던 저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세 생일을 한 달여 앞두고 지난달 숨진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터뷰 영상을 보고 투자에 성공하려면 투자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인생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 회장의 스승이었던 먼거 부회장.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덜 미쳤기 때문입니다. 멍청한 짓을 조금 덜 했죠. 주식 잘 안다,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도 잘 나간다는 회사란 말만 믿고 묻지만 투자를 하는 행태를 꼬집은 이 말이 얼마나 실감나게 다가오던지. 그가 말하는 두 번째 투자 비결은 시간이었습니다. 운이 좋아 남들보다 오래 살면서 기업 리스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위험을 피하는 방법도 알게 됐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는 별개로 조급해하지 않고 공이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들어올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망이를 휘둘러야 한다는 얘기였죠. 정리하자면 먼거가 말하는 투자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쉽다. 남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소득 이상 소비하지 말고 삶이 고달플 때도 밝게 지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멍청하게 살지 않고 쓸모 있으려면 계속 배워야 한다. 먼거의 이 가르침을 들으며 막 들끓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잃는 것만은 아냐. 예전엔 잘 모르던 느낌들 오늘도 힘들었니. 네가 준 커피 쿠폰 소소한 행복을 느껴. 할 일이 많아져도 급하게 가지 않아. 데이트 없는 주말도 좋아. 공공차 전거 타고 여의도 공원 지나. 괜찮은 숲을도 있어. 어느새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같은 소소한 일상이 있어 소소한 일상이 있어 소소한 행복이 있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더 클래식의 소소한 행복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동유선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선 주위와 끊임없는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SNS를 엄청 열심히 하다가 요즘은 SNS도 접어두고 묵묵히 현재의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저도 SNS 안 하는데요. 주변에서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자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구경도 사실 뭐 매일매일 구경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참 뭔가 자꾸 이렇게 자극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 때로는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뒤처져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또 한편에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영영 가게 돼. 이렇게 홍보 좀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직은 좀 자신이 없어서 저도 역시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지님, 저도 자꾸 저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코로나 핑계로 몇 년 동안 모임 안 나가다가 올해는 4년 만에 모임 나가기로 했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모임 갔다 오면 또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이 들끓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오늘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얘기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가서 혹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속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리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복궁 담벼락 낙서한 테러 용의자 2명 오늘 저녁 검거됐어요. 네. 근데 그 낙서가 됐을 때 낙서된 거 보는데도 굉장히 놀랬잖아요. 네, 놀랐죠. 예,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용의자가 17살 네? 소년과 16살 소녀라는 사실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네, 나이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복궁 담장에다가 스프레이로 빨간색, 파란색으로 그 훼손을 하고 도주한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 만인 오늘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저녁 7시 8분쯤에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17살 임모군이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함께 검거된 A양은 네. 16살입니다. 근데 현장에 있었지만 낙서를 하는 데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럼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주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공유 사이트의 주인은 아니고요. 예.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데 16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전 1시쯤에 경복궁 인근에 하차를 해서 1시 42분쯤에 빨간색, 파란색 스프레이로 임모군이 영추문 좌우측 6.25m 구간에 낙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 55분쯤, 그러니까 새벽 2시가 다 돼서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좌우측 담장 38.1m 구간에도 낙서를 남겼는데요. 이제 어쨌든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거니까 예. 행인하고 차량이 지나가면 멈췄다가 또 다 지나가고 나면 낙서를 하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서 이후에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전, 그러니까 새벽 2시 44분쯤에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도 낙서를 했답니다.
경찰청 우측 담장에다가요? 네,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문화재보호법으로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절취하거나 은닉하거나 혹은 효용을 해한 자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방범죄도 그 다음날 오후 10시쯤에 있었죠. 이 남성은 종로경찰서에 어제 자수를 했는데요. 예.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범행 용의자들과 일면식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는데요. 어쨌든 범인의 신병을 다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행에 착수한 경위, 그다음에 사전에 모의를 했는지, 네. 그리고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연관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경복궁 외부에 10억 대 정도의 CCTV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외부에 이제 CCTV 숫자가 많지 않아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서울청 관계자의 얘기에는 주말 동안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50% 정도 복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낙서를 경복궁 담벼락에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서울경찰청 외벽에다 일부러 담벼락 네. 거기에다가도 낙서하면서 낙서했죠. 사실 공권력도 조롱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사주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배우의 누군가가 또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네. 들거든요. 그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그거를 써놨잖아요. 네. 명칭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좀 수사해가지고 예. 다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해당 사이트는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고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눈이 내리는 거 봤는데 지금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제가 오는 동안에도 눈이 조금씩 눈발이 예. 날리기 시작했거든요. 예. 내일 아침까지 전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게 얼어붙으면 좀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요. 오후 2시 무렵부터 수도권에 눈발이 약하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눈이 오락가락하다가 자정에 넘어가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1에서 3cm, 충청 호남은 최고 7cm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은요 폭설 수준인 15cm가 넘는 눈이 내릴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1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이제 이 지역에는 눈이 많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눈이 더 내리면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그 축사 구조물 같은 것들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빙판으로 인한 미끄러운 사고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릴까 이게 예. 궁금하실 텐데요. 7년마다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8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엘니뇨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그러면 뜨거운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맞부딪히기 때문에 네.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16년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제주에 폭설이 내려서 예.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눈은 서해안을 제외하고는 내일 오전이면 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밤부터는 바람도 아주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최대 3cm 눈 정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만 네.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면서 강설에 대비하고 있고요. 또 서해 지역의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하신 게 하나 있는데 낙상 사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럴 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네. 또 갑자기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면은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그렇죠. 예, 가급적이면 외출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요?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아침 기온 영하 8도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오늘은 근데 보이는데요. 낮에는 좀 포근했어요. 예, 근데 내일은 낮 기온이 영하 5도에 머물겠고요. 이제 문제는 목요일인데요. 모레 아침에 서울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추운 건 약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북극에서 내려오는 최강 한파가 한반도 상공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한반도 북서쪽에 있는 우랄산맥 동쪽 상공에 시계 방향의 흐름이 그리고 한반도 상공에는 반시계 방향의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북극 주변에 있던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기가 이 상공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북극 한파가 우리나라에 불게 될 것으로 보이고 목요일 아침에는 내일보다 최소 5 내지 10도가량 떨어지는 추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기 시작해서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5도, 중부 내륙 지역의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그리고 한파의 길목인 서해 바닷물 수온이 평년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눈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해안에 내리는 눈은 금요일 오후부터는 좀 잦아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 한파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파도 긴데다가 눈이 많이 내리고 이렇게 되면 서해안 도로를 지날 때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설물 붕괴 사고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하 20도.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좀 취약계층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드네요. 네. 난방 걱정도 당장 되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살고 있다는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체감 온도가 지금 영하 10도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사실 취약계층의 겨울은 훨씬 더 길고 깊게 느껴질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집 자체를 보호하는 거니까 그 지붕을 이렇게 덮개로 덮어놓는 경우들도 네. 있고요. 그리고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난로를 사용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예 집 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난방을 할 때 여기는 주로 연탄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지원도 연탄이 많이 되고. 근데 이걸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수도시설이나 이런 보온이 거의 안 되고 단열도 잘 안 되는 집들이 많으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 터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씻지를 못하니까 2, 3일에 한 번씩은 목욕탕 가셔서 이제 씻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옷이나 물 같은 게 바깥에 두면 다 얼어버리는 상황이어서 이제 버텨야 되니까 침낭이랑 이불을 쓰고 지내긴 하는데요. 네. 수도만 안 터져도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추위면 언제든지 수도관이 얼 수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은 영하 15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단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집이지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주거 환경을 완벽하게 개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연탄만으로 겨울을 나는 게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에요. 구룡마을에 지금 666가구가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00가구. 그거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차상위 계층도 53가구나 되기 때문에 네. 올 겨울이 유독 무겁고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구룡마을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한번 좀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집 보일러를 계속 가동해야 되잖아요. 네.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걱정된다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올 가을에 썼던 난방비를 계산해 보면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배 수준이 나왔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난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을도 저 정도인데 그럼 겨울이 되면 작년 겨울에 거의 2배 가까운 난방비가 나오지 않겠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전기요금도 거죠.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가스요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네. 가스를 좀 덜 틀던지 아니면 이제 전기를 켜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SNS에 난방비만 20만 원이다 뭐 이런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네. 그러면 가스비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난방비 절약 꿀팁 5가지 뭐 이런 글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글들은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도 정도 유지하고 네. 보일러 배관 밸브를 잠그고 러그를 깔거나 단열 벽지를 시공한다. 뭐 이런 각양각색의 꿀팁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난방비를 포함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혼자 사는 경우에는 가스비나 이렇게 한꺼번에 내면 되게 무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를 최대한 잠그고 네. 가스를 잠그니까 전기까지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불 쓰고 털 슬리퍼 신고 두꺼운 옷을 입고 집안에서 지내는 대신에 전기장판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로 각자의 난방비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겨울나기 생존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텐트를 많이들 쓰세요. 난방 텐트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열기를 가두니까 꽤 효과가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 난방 텐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실내 온도를 회사에서도 이제 마음대로 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가 되게 추우면 사실 또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하는 생산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핫팩을 많이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 전열기구를 사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껴입고
따뜻한 물을 주머니를 쓴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로 겨울을 좀 나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지금 날씨도 한 영하 15도, 네. 사실 말이 15도지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뭐 요즘 저도 차 운전하다가 보면은 막 이렇게 뚱뚱해져 있는 배달 기사분들 막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막 껴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게 동상 걸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네. 야외에서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요 시기 좀 잘 견디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늘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다시 알아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고 또 걱정되는 소식이기도 해요. 네.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가 또 1위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네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OECD가 연금 한눈에 보기 보고서를 공개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66세 이상의 경우에는 40.4%입니다. OECD 회원국 이제 연구 대상인 37개 나라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실제로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 인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득 빈곤율이 40%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고요. 2위인 에스토니아는 34.6%, 3위인 라트비아는 32.2%였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각하다는 건데요. 네. 66세에서 75세 집단의 경우에는 소득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31.4%인데 76세 이상은 52%나 됩니다. 각 집단에서 소득 빈곤율이 30%, 50% 이상으로 올라간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인구 전체의 평균 소득 대비해서 가처분 소득이 66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는 68%입니다. 리투아니아와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낮은 상황이고요. 76세 이상의 가처분 소득은 평균 소득 대비해서 58.6%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적으니까 노인 연령이 돼도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이걸 조금 확인을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65세에서 69세의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50.9%.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0.4%. 일본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일하는 노인 비율이 우리나라 높은데 빈곤율은 1위란 얘기인 겁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66세 이상 노인 지니계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예요. 네. 0.5입니다. 그런데 코스타리카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는 0.487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나 일반적인 인구나 지니계수가 비슷한 거예요. 소득 불평등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6세 이상의 노인 집단의 지니계수는 0.376입니다. 0에서 1 사이인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의 지니계수는 0.331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소득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소득이 굉장히 불평등한 문제를 많이 겪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66세 이상의 노인 집단의 지니계수가 0.285입니다. 이건 사회 전체가 0.32인데 그것보다 낮아요. 근데 그럼 그리스랑 우리나라가 무슨 차이가 있나? 그리스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80.8%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빈약한 연금 때문에 연금 소득 대체율이 OECD 평균은 50.7%지만 한국은 31.6%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메울 수가 없는 간극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의 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 불평등이 연령층이 높아질 때까지 좀 완화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소득 불평등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일하는 노인은 많지만 노인들의 그 빈곤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노인 연령대 소득도 소득이지만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자산이 결국은 자산 대물림으로 네.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또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되는 거잖아요. 좀 그런 악순환이 좀 우리나라가 빠진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우리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네. 질병청이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시기보다 악화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음주도 많이 하고 흡연도 많이 하고 비만율도 높고 우울증도 많아졌다.
이런 결론이 시기 때 나왔어요. 우울증 뭐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코로나가 끝나고 상황이 좀 더 악화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2008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이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네.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를 했는데요. 코로나 유행 시기였던 2020년부터 2년 동안 음주가 줄었어요. 그쵸. 밖에 나가는 일이 좀 드물었으니까. 그런데 지난해부터 2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간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 마신 사람이 58%. 그 전해와 대비했을 때 0.3%포인트가 늘었습니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이상,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5잔 혹은 맥주 3캔 이상을 마신 고위험 음주율도 13.2%로 0.6%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흡연율 쭉 내려오다가 작년, 올해 2년간 다시 높아졌고요. 평생 5갑 이상을 흡연했고 현재 흡연하는 사람을 말하는 일반 담배 흡연율은 20.3%로. 근데 이게 성별하고 무관하게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좀 걱정입니다. 비만율도요.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을 칭하는 비만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비만율이 33.7%예요. 네. 1.2%포인트나 늘었고 1년 동안 체중을 조절하려는 시도 비율도 66.9%로 1.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울하다.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1년 동안 2주 연속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했다. 7.3%로 그 전해보다 0.5%포인트 증가했고요. 숫자로 좀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 13명, 14명 중에 1명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뒤에 119에 전화해 질문한 내용이 공개됐어요. 네. 112에 전화를 해서 같은 학교 동급생을 살해를 했거든요.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백하면 감형되냐? 라고 물었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어제 살인 혐의로 기소된 18살 A양인데요. 지난 7월에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준다면서 집을 찾아가서 말다툼을 한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경찰관한테 고등학생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라는 내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본인의 설명은 범행이 알려질까 봐 일부러 태어난 척했다라는 주장인데 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자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신문을 마치고 나서 피해자한테 폭언과 거친 말을 했던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건 네. 본인 잘못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독감 환자가 뭐 늘었다는 소식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네. 그런데 독감 예방 접종률은 또 지난해랑 별 차이가 없다고요? 네. 2023년, 2024년에 전체 연령의 접종률이 76.2%로 그 직전 절기보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의 경우에는요. 접종률이 67.5%로 그 전해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독감 백신 접종을 좀 권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중국에서 확산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 환자는 감소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호흡기 감염병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 씻는 비율도 코로나 때 비하면 많이들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런 점은 조금 좀 저도 각별히 신경 쓰려고 하는데 네. 개인위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밤 참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내년부터 바뀌는 문화유산 관련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생존 작가의 작품이 문화유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수출이 사실상 제한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제한이 풀린다고 합니다. 흔적 역사, 오늘은 문화재 반출 문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화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또 없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예,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물론이고요. 예. 비지정 문화재라도 50년 이상 된 동산 문화재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유물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유물의 해외 반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문화재보호법 39조 60조에 따르면은 국보 보물 같은 국가 지정 문화재는 뭐 물론이고 당연히 나갈 수가 없고 예. 비지정 문화재도 50년 이상 된 동산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 아래 수출은 가능하긴 해요. 네. 그러나 개인한테는 판매할 수가 없고요. 외국의 정부기관이 인증하는 그런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 뭐 이런 식의 전시 목적으로 그것도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경우는 이제 허가를 해줍니다. 비지정 문화재 가운데 수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예, 해외 미술관, 박물관의 전시용으로 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수출된 문화유산이 6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전시용으로 구입한 뒤주장하고 떡 만드는 그 문양 만드는 그거 있잖아요. 네. 36점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호주 빅토리아 미술관도 2019년에서 22년 사이에 책가도라 그래서 책장이라든지 책더미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뭐 그림을 그린 뭐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예. 연꽃, 뭐 연화도 그리고 백자 달항아리, 나전함 이런 것들 5건을 구입해 갔다고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예전에 우리가 문화유산 기준 논할 때 예. 흔히 그 근대적 문물 제도를 도입한 갑오경장, 갑오개혁이라고 바뀌었지만 거기 네. 1894년을 거론하고 이제 갑오경장 뭐 이전 거는 문화재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이렇게 했는데 네. 1990년 시점이라 그러면 100년을 기준으로 한 게 이제 1894년 95년이잖아요. 네. 그 전에 유구와 유물은 뭐 문화재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그냥 그런 식으로 했던 건데 지금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일반 동산 문화재의 연한은 50년 이상으로 이렇게 뭐 정하는 그런 추세죠. 그러니까 네.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제작한 지 50년 이상이 되고 상태가 양호하고 예술적, 학술적, 역사적 가치 등은 이제 기본 공통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희소성이라든가 시대성, 특이성, 명확성 중에 하나의 기준만 충족을 하더라도 그 일반 동산 문화재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좀 1970년대만 돼도 이건 문화재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우리가 그 등록문화재라 해서 네. 근대적 이런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근대 문화유산 개념으로 해서 예. 한 게 50년이거든요. 예. 50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통일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50년 기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과 그 이후 이렇게 전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조금 너무 짧지 않나. 좀 한 100년쯤 돼야지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래도 이제 50년 정도 조금 지나고 100년 사이에도 뭐 중요한 뭐 문화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도 뭐 근대 쪽이니까 60년대 뭐 이런 유산들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 네. 아까 그 50년 이상도 가치 있는 작품, 물품들이 일반 동산 문화재로 인정된다고 했는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50년 이상이라는 그런 제작 연한 예. 이게 조금 도마 위에 최근에 올랐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그 이중섭이라든가 박서보, 유영국, 김한기, 이인성, 곽인식 이런 그 유명 화가의 50년 이상 된 작품이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지적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럼 50년이라고 하면은 1973년이 기준이잖아요. 올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연도가 지나서 74년에 건 괜찮고. 예, 그렇죠. 예.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해 10월에 영국 아트페어 프리지 런던에 출품해서 판매하려던 곽인식 작가의 작품이 인천공항에서 반출 불가가 됐는데 예. 이 작가가 1962년에 유리로 만든 작품이 62-60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네. 그것이 수출의 제동이 걸린 거고요. 2020년에 이중섭 작가가 1950년대에 그린 꽃나무 가지 앉은 새, 이 뭐 이런 제목의 작품도 홍콩 반출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작품 모두 다 50년 이상인데다가 작품성이 뛰어나서 국내에서 이렇게 좀 지켜야 수호해야 될 그런 문화재로 판단이 된 거죠. 근데 문화재에 대한 뭐 우리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하고 아끼는 네. 건 참 좋기는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생존 작가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100세까지 살면 어떻게 돼요? 내 작품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고 작가도 문제지만 사실 네. 생존 작가 중에서도 50년 이상 된 작품의 경우가 해외 판매가 안 되는 게 이제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 1973년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1973년을 기준으로 해서 50년 된 이상 된 작품은 수출 불가고 그 이후의 작품은 수출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를수록
판매 불가 작품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법 규정이 이른바 그 K 미술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된다 뭐 이런 식이었던 그런 여론이 계속 조성이 되고 그랬습니다. 설득력이 없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 관련 부서하고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한국보다는 굉장히 느슨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영국의 경우는 그 50년 이상이 되었어도 특정한 조건을 갖추고 가격도 6만 5천 파운드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이하의 물품이라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네. 규정이 있어요. 예. 다만 50년 이상 된 고고학적 유물과 문서, 필사본 그리고 18만 파운드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의 그림은 중요문화재 취급을 받아서 개별 심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심사위원회는 해당 문화유산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수출 통제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세부적인 어떤 뭐 이 심사 방법이나 아니면 기준 네. 같은 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부입니까? 최소한 6만 5천 파운드 이하의 물품 웬만하면 허가 절차 없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아주 큰 그런 뭐 큰 틀에서의 그 거죠.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중요도가 인정되어서 심사위원회가 수출 통제 명령을 내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해외 수출은 불가능해지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기관, 영국 내 다른 기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이 해당 물건을 좀 구입해 달라. 왜냐하면 산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없으니까.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에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출 통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미입자에게 적당한 가격을 지불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국내 예.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구입해줘라. 그렇게 이 작품을. 뭐 유도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규정만 엄격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의 경우도 이제 알아보면은 프랑스는 좀 법령이 매우 특이해요. 네. 왜냐하면 2002년에 제정된 박물관 법이 있는데 전국의 국공립 사립박물관에서 1220여 개의 박물관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네. 정부에서. 뭐냐면 프랑스 박물관이라는 인증 제도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인증을 받은 박물관의 소장품이 모두 프랑스 문화유산법에 따라서 국가 보물의 범주 속에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도 굉장히 엄격한데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20개 박물관 소장품은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되게 엄격한 법령 같긴 한데 반전이 뭐냐면 그 프랑스 박물관 소장품이 아닌 비지적 문화재의 경우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다라는 그런 또 그 박물관에 있는 건 안 되지만 그 외에 뭐 개인이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50년이든 뭐든 안에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프랑스 법의 그 특징이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우리처럼 되게 까다로울 것 같잖아요. 네. 일본도.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일본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중요문화재 그러니까 국보라든가 보물 우리 같은 그런 중요문화재는 수출할 수 없다라고 44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중요문화재는 수출할 수 없다 하지만 약간 중요하지 않은 문화재는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 수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랑 기준이 비슷한 나라는 없어요?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나라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그 사정이 비슷한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가 정도 이제 되는데요. 한국처럼 우리나라처럼 약탈당한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 역시도 2004년까지는 50년 넘은 사망 작가의 작품을 우리처럼 수출 허가 대상으로 규제하는 문화유산법을 적용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처럼 뭔가 국내에서 좀 비난 여론이 일어가지고 그 범위를 70년 넘은 사망 작가로 이렇게 완화를 했는데요. 다만 그 이탈리아도 50년에서 70년 된 사망 작가의 탁월한 작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출 허가 대상이다. 뭐 이런 규정은 또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예를 준 국가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보수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보 보물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비지정 일반 동사문화재의 수출도 법으로 철저히 규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K미술의 한계라든지 뭐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의식한 문화예청이 나섰는데 그래서 생존 작가의 작품은 50년이 지나도 문화재 범주에서 제외시켜서 자유로운 국외 반출,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 시행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적용될 듯합니다.
너무 찔끔 개정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술계에서는 이게 너무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50년보다는 좀 범위를 넓혀서 이탈리아처럼 70년을 한다든지 혹은 뭐 100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폭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이웃나라 일본처럼 자유롭게 비지적 문화재의 해외 거래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래야 외국 시장에서 한국의 예술품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 한국 미술의 세계화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여론들이 있죠. 반론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일본처럼은 너무 급진적이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실은 좀 다르잖아요. 일본하고는 다른 게 약탈, 수탈의 역사로 점철돼 있잖아요. 그런 한국 역사에서 자유로운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이거는 좀 수출은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여기에 그 도굴 도난품이 지금 암약하고 있는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섣불리 또 시장에 내놓지 못한 그런 떳떳하지 못한 유물도 이 기회에 그 틈에 국외로 반출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국외 소재 문화재단 사이트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지금 문화유산이 23만 여 점에 달하는데 그걸 지금 하나라도 찾아와야 될 판에 수출 규제를 풀면 어찌 되겠느냐. 문화유산의 순유출이 불보듯 뻔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여론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랑스처럼 국가가 만약에 팔지 못하게 하면 박물관이나 이런 데 사주게. 영국이 그렇다는. 영국인가요? 영국이 그렇게 해주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론도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주장에 사실 더 일리가 있는지 사실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다만 그 문화재보호법이 지금 제정된 게 1962년에 제정돼 있기 때문에 61년 어떻게 보면 환갑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뭐 이렇게 확각 변했는데 문화재보호법 이런 조항도 뭔가 좀 환갑을 훌쩍 넘기고서야 지금 문화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랬는데 시대상에 맞게 좀 제대로 법을 좀 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화재 반출이 좀 까다로우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전시회 같은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떤 이것도 잘 승인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뭐 이럴 때는 그 해방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은 30-40년 동안은 한국 문화재가 여러 차례 대규모 해외 특별전에 출품이 됐습니다. 그것도 국보급 유물들이 죄다 막 나가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자면 1957년에 12월부터 59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금관증 금관 등에서 197점이 미국 8개 도시를 8개 도시를 손해함으로써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유럽전 거기서 뭐 160여 점 그리고 1976년부터 6개월 동안 일본의 3개 도시에서 348점을 내보냈고 급기야 1979년 5월부터 2년 동안 정말 미국 내 7개 도시를 도는 한국미술 5천년전을 이제 출품을 하게 되는데 이 순회전에 국보 보물급 유물이 354점이 총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도 못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국보급이나 아니면 보물급들 모아놓은 전시회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완전히 수장고를 다 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속살을 완전히 드러내는 셈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서부터 해갖고 팔주령에서 청동기 그다음에 황남대총 및 천마천 금관 방가사유상 그리고 백제 문양전 같은 그 삼국시대 청자 고려 그다음에 조선의 백자와 풍속도 그리고 현대 작가인 이상범의 산수도까지 정말 그야말로 5천년 역사를 다 이제 아울러 갖고 다 싹쓸이 해갖고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또 전통 문화가 이렇게 발전한 곳이다 한국은 이런 거 홍보하는 차원이 들어 있었겠죠. 뭐 그런 측면도 큰 게요.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중국의 속국이니 뭐 이렇고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는 일본의 식민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좀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뭐 그럴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금관이라든가 방가사회상을 관람하는 모습 사진만 보면 뭔가 흐뭇해지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사실은 회의적인 시각이 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무모한 전시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내보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1979년의 경우 국보급 유물이 354점이 나간 그런 그 미국 순회전의 경우는 박물관 내부에서도 이거 군사 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계획된 특별전 아니냐. 거기에 국보급 유물을 이렇게 대거 내보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수군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당시 그 홍익대 박물관장이던 안희준 교수가 신문 기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대규모 해외 전시를 그렇게 자주 또 그토록 오랫동안 개최한 사례는 없다. 문화재의 가치와 해외 나들이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안한다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린 늘 문화재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만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 한탄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뭐 해외 유명 화가들 작품 국내에 들어오려면은 뭐 전용기를 뭐 동원하고 뭐 보험 들고 뭐 보존하는데 뭐 까다롭게 조건 내걸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보급 문화재 같은 경우 얼마나 그게 까다롭겠어요. 위험하죠. 그 나가다 자칫하다가 뭐 깨트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이면 그게 그렇게 잘 되지만 예전에 뭐 70년대까지는 뭐 그게 그렇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게 유물의 포장서부터 이동하는 거, 전시하는 거, 그다음에 반환하는 거 엄청난 그런 그 리스크가 있는 거죠. 어떤 사고가 터질지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예가 있어요. 1979년에 샌프란시스코 전시를 하는데 소규모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네. 크죠 그런 게. 그래서 그 박물관 판매대에 놓여있던 중국 도자기 상품이 넘어져서 깨지는 일이 벌어져서 깜짝 놀란 거죠. 거기 이제 파견돼 있던 그런 박물관 직원이 그때 당시에 정양모 그런 실장이었는데 등골이 오싹해져 갖고 빨리 나가가지고 그 도자기들 우리나라 도자기들을 낚싯줄로 막 묶어가지고 고정해놓고 막 그랬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곳이냐 1906년 4월 18일 날 실정구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의 80%가 이제 파괴가 되고 3천여 명이 희생됐던 엄청난 그런 피해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생각할수록 진짜 뭐 아찔한 순간이죠. 목걸이 막 송연해졌겠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그 밝혀진 것만 그렇고 안 밝혀진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아찔한 순간들. 또 뭔가 조금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하면 가슴 섬뜩한 순간이 많았겠죠. 앞서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그런 일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죠. 이제 사실은 해외 전시 때 출품 좀 해달라라고 하면 사실은 교류 차원에서 그 보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긴 하는데 그 노래 중에 근데 죽어도 못 보내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보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못 불러갖고 노래를 부를 수 없고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2001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하는 정말 그때 한일 상호 국보전이 도쿄에서 열렸는데요. 당시 일본 측에서 요청한 유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문화재위원회에서 딴 거는 뭐 상관없지만 금동 대학로하고 그다음에 영조 어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출품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동 대학로는 워낙 뭐 유명한 작품, 저 유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물론 영조 어진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어진까지 굳이 막을 필요는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는 당시만 해도 이게 중국제인이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어갖고 더더군다나 안 된 데다가 사실 금동대학로는 그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유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보낼 수 없다.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영조 초상화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그냥 임금의 초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일왕의 유물을 해외에 나가나요? 안 나가잖아요.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잖아요. 그건 금기시된 건데 굳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상화 임금의 어진을 그 외국 그것도 일본에 가는 거 그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이 논란이어서 만장일치로 이제 불허 방침을 세웠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3년에 그 미국 메트로폴리탄 그 미술관이 개최하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이 있었는데 여기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국보 옛 83호 방가사유상 출품 문제가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게 방가사유상 같은 그런 대표물인데 너무 자주 기내식을 먹는다. 이러면 안 된다. 내보낸다. 이게 자꾸 싸고 뭐 이러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출품이 불허가 됐어요. 문화청장이 안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하도 그 여론이 막 안 좋고 그래갖고 결국은 나가게는 됐는데 이게 문화청장이 그래서 경질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일부가 있는데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어떤 기준이요? 우리도 이제 모나리자처럼 죽어도 못 내보낼 문화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딱 지정해 놓자. 지정이라기보다도 이제 뭔가 이게 좀 불문율로 해야 된다. 그 목록에 든 것이 뭐냐면 방가사유상 그리고 금동 대학로
아까 얘기했던 조선 국왕들의 어진 뭐 이런 것들인데 모나리자의 경우도 예전에 60, 70년대에 나갔다가 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프랑스 밖을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모나리자 보려고 8년 만이나 그 1년에 오는데 굳이 네. 그 왜 해외 나가느냐 와서 보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도 좀 뭔가 직접 와서 봐야 될 문화재 몇 점은 네.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방가사회상 금동대항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죽어도 못 내보낼 문화재가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좀 내보낼 수도 있는 문화재. 이게 좀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내보내고 네. 보고 싶으면 더 보고 싶으면 와. 한국으로.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꼭 보고 싶은 사람 와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뭐 우리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 같으니까요. 이 문화재 해외 반출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네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하면서 날도 춥고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